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 사는 동생네 집에 놀러 왔다. 언니는 장사꾼에게 시집을 가서 도시에 살고 있었고, 동생은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언니는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도에서 얼마나 넓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멋진 옷과 음식을 먹고 있는지, 마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극장 구경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면서 은근히 어서댔다. 동생도 화가 나서 염치 없고 몰인정한 장사꾼의 생활을 헐뜯으며 자기네들의 농촌 생활을 자랑했다. 아무리 도시 생활이 좋다고 해도 나는 우리 생활을 언니네 생활과 맞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생활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 대신 걱정은 없어요. 언니네 생활은 얼핏 보면 호화로워 보이지만 크게 벌든가 아주 망하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크기에 비하면 우리네 농사일은 안전하고 틀림없지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배고픈 일은 없거든요. 그러자 언니가 말했다. 배만 고프지 않으면 묘래? 돼지처럼 살면서? 게다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나? 근사한 파티에 참석할 수가 있나? 아무리 삐 빠지게 일해봐야 너희들은 어차피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죽어갈 거야. 그렇게 사는 건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어때요? 그게 우리의 방식인걸요? 그 대신 우리네 생활은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도시에서는 모두들 유혹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어떤 악마에게 홀릴지도 모르고요.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형부도 언제 노름에 미칠지 술독에 빠질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땐 모든 게 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생의 남편 빠홈이 나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옳은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을 파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땅이 모자라다는 거지요. 땅만 많다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악마까지도 말이죠.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잠시 동안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찻잔을 치운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란 놈이 난로 뒤에 숨어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의 말에 우쭐해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농부는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악마는 생각했다. 좋아, 우리 한번 겨뤄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 그것으로 너를 홀리고 말 테다. 이 마을에 한 여자 지주가 얼마의 땅을 가지고 모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땅은 120데샤티나, 1데샤티나는 약 1헥타르였다. 이 여자 지주는 지금까지 농민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인이었던 사나이가 관리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끌빛하면 농민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빠홈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의 계략은 피할 수가 없었다. 말이 지주의 귀리밭에 뛰어들고 암소가 마당에 들어가고 송아지가 풀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망쳤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벌금을 물 때마다 바움은 화가 나서 소나마를 때리기도 했다. 이 관리인 때문에 바움은 여름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가축을 우리 속에 가두는 계절이 되자 오히려 마음이 놓을 정도였다. 먹이는 아까웠지만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여자 지주가 땅을 팔기 위해 내놓았는데 저택관리인이 땅을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을 듣고 농부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저택관리인의 손에 땅이 들어가게 되면 그놈은 여자 지주보다도 훨씬 많은 벌금을 매겨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땅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농부들은 때를 지어 여자 지주를 찾아가 땅을 저택관리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사정을 했다. 값도 저택관리인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여자 지주는 승낙했다. 농부들은 공동으로 땅을 사들이려고 한두 번 모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적당한 면적의 땅을 사기로 했다. 여자 지주도 이를 승낙했다. 바움은 옆집에 사는 농부가 여자 지주에게서 20데샤티나의 땅을 샀는데 돈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1년 후에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바움은 그것이 부러웠다. 사람들이 땅을 사버리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 그래서 그의 아내와 의논했다. 모두들 땅을 사는데 우리도 10데샤티나 정도는 사야 하지 않겠소? 안 그러면 우린 살아갈 수 없을 거야. 관리인이라는 자가 벌금으로 다 가져가 버릴 테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까 연구해 보았다. 그들에게는 저금한 돈이 100루블 있었다. 그래서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절반 팔고 아들을 머슴으로 보내고 동서에게 돈을 빌려 땅값의 절반을 마련했다. 돈이 모두 모이자 바움은 작은 숲이 있는 15데샤티나의 땅을 골라놓고 여자 지주의 집을 찾아갔다. 땅값을 흥정하고 읍에 나가 매매 계약을 한 다음 땅값의 절반을 현찰로 치르고 나머지 절반은 2년 안에 치르기로 했다. 이래서 바움은 땅 소유주가 되었다. 바움은 씨옷을 빌려 새로 산 땅에 뿌렸다. 그의 농사는 대풍이었다. 1년 만에 여자 지주와 동서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바움은 이제 진짜 땅 주인이 되었다. 자기의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자기 땅에서 풀을 메고 자기 숲에서 땔감을 메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기르게 된 것이다. 바움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된 땅을 갈러 나가거나 씨앗이 얼마나 나왔나 보러 가거나 풀밭을 돌아보러 갈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땅은 그대로지만 그 땅에 있는 풀이나 꽃도 다른 집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이 여겨졌다. 전에 수없이 지나다녔던 땅이건만 지금은 너무나 특별한 땅처럼 생각되었다. 이렇게 바움은 매우 즐겁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바움의 곡식과 풀밭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은 대만족이었을 것이다.
점잖게 부탁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이 풀밭에 소를 풀어놓기도 하고 야경꾼의 말이 곡식밭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바움은 내쫓기만 하고 용서해 주었으며 한 번도 고소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도 그런 일이 계속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재판소에 고소를 했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땅이 좋기 때문이지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바움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다간 사람들이 우리 것을 다 망쳐버릴 거야. 혼을 좀 내줘야 해. 그리하여 바움은 한두 번 재판을 걸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고 이웃 사람들은 바움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일부러 땅을 망쳐 놓았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 10그루 정도의 보리수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다. 숲을 지나던 바움은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껍질이 벗겨진 보리수 나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잘린 밑동이 튀어나와 있었다. 가장자리의 것을 베든가 한 그루라도 남겨두었으면 좋으련만 악당들이 모조리 베어버렸던 것이다. 바움은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놈을 찾아내면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는 누구의 짓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건 쇼무카의 짓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바움은 쇼무카의 집으로 가서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말다툼만 하다가 돌아왔다. 바움은 더더욱 쇼무카의 짓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고소를 했고 두 사람은 법정에 출두했다. 몇 차례 재판을 받았으나 쇼무카는 무죄로 나왔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움은 더욱더 화가 나서 재판장과 마을 어른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이 어떻게 도둑의 편을 들 수 있어요? 만약 당신들이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도둑을 무죄로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바움은 이웃과 재판관을 상대로 싸웠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바움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바움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힘을 잃어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런 소문이 들어왔다. 마을 농부들이 새로운 고장으로 이주하려고 한다는 소문이었다. 바움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지. 우리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떠난다면 이곳은 더 넓어지겠지. 그러면 그들의 땅을 사들여 이 일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생활도 나아지겠지. 지금은 너무 좁아. 어느 날 바움은 나그네를 집에 재우고 음식도 대접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바움은 나그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나그네는 저 아래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지금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동을 했다고 말했다. 나그네는 띄엄띄엄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와서 마을 조합에 들게 되면 한 사람 앞에 10데샤티나의 땅을 나누어 준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호미를 심으면 소나말이 잔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자라며 5줌으로 한 다발 될 만큼 밀알이 많이 열리지요. 어떤 농부는 하도 가난하여 맨주 먹으러 왔는데 지금은 말 16마리와
암소 2마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바움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다면 이렇게 좁은 데서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지. 여기 집과 땅을 다 가지고 그 돈으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잘 살아보자. 여기처럼 비좁은 곳에서 살다가는 인심만 사나워지고 죄만 지을 뿐이지. 아무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지. 여름이 되자 바움은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사마라까지는 볼가강을 따라 기선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400베르스타, 1베르스타는 약 3500피트 정도는 걸어서 갔다.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덧던 대로였다. 농부들은 한 사람 앞에 10데샤티나의 땅을 받아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기꺼이 조합에 가입시켜 주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나누어 받은 땅 외에도 3루블의 가격으로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여러가지 사정을 다 알아보고 가을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바움은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땅은 이익을 보고 팔았다. 집과 가축도 다 팔았다. 그런 다음 봄이 되자 마을 조합에서 탈퇴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고장으로 온 바움은 곧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마을 노인들을 초대하여 술을 대접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얼마 후 바움은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땅을 나누어 받았다. 그것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는 했으나 풀밭을 빼고도 50데샤티나가 되었다. 바움은 거기다 집을 짓고 가축을 사들였다. 그가 소유한 땅은 이전의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생활은 이전보다 10배나 좋아졌다. 농사를 지을 땅도 충분했지만 가축에게 먹일 풀밭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서 가축도 마음껏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 집을 짓고 가축을 사들이는 동안만 해도 바움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자리가 잡히고 살림이 불어나자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해에 바움은 자기 밭에 밀을 심었다. 농사는 대풍이었다. 밀을 더 심고 싶었으나 땅이 모자랐다. 남은 땅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고장에서는 밀을 억새풀밭이나 쉬는 땅에 심는데 1, 2년 심고 나면 풀이 다시 자랄 때까지 묵혀두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심했다. 여기서도 그 때문에 땅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사들여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꾼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상황이었다. 바움은 더 많은 농사를 더 짓고 싶었다. 다음 해에 바움은 어느 장사꾼을 찾아가서 1년 동안 땅을 빌렸다. 그래서 더 많은 밀을 심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러니 그 땅은 마을에서 멀어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장사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장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고 있었다. 저 사람들처럼 내 돈으로 땅을 사들일 수 있다면 또 농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 바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바움은 땅을 빌려서 계속 밀을 심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밀농사도 잘 되고 돈도 웬만큼 모았다.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바움은 해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쩔쩔매야 하는 것이 지겨웠다. 어디서 좋은 땅이 나오면 사람들이 당장 몰려들어 빌려 버리기 때문이다. 제때에 땅을 빌리지 못하면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된다. 3년 만에 바움은 어느 장사꾼과 돈을 반반씩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빌렸다. 그래서 쟁기질을 완전히 끝내 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재판을 거는 바람에 그동안 했던 일이 그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내 땅만 있다면 남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바움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바움은 영원히 자기 땅으로 사들일 땅이 없나 하고 두루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농부를 찾아냈다. 그 농부는 500데샤티나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해서 헐값에 판다는 것이었다. 바움은 그 사람과 흥정을 벌였다. 여러 번 흥정 끝에 1500루블을 사기로 하고 땅값의 절반은 얼마 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흥정이 다 끝나갈 무렵 길 가던 어느 장사꾼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잠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사꾼은 멀리 바시키르에서 오는 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시키르 사람들로부터 1500데샤티나의 땅을 산 이야기를 바움에게 들려줬다. 그런데 그 땅값은 1500루블에 지나지 않았다. 바움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을 장사꾼에게 묻자 그는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노인들의 기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나는 옷과 양탄자를 나눠주고 그 밖에 차 한 상자와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에겐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1데샤티나에 20코페이나카씩 주고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나그네는 땅 문서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 땅은 냇물을 끼고 있으며 무성한 풀이 넓은 들판을 뒤덮고 있는 초원이랍니다. 바움은 다시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이 걸려도 다 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바시키르 원주민들의 땅이지요. 그 사람들은 양같이 순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바움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500데샤티나의 땅을 1000루블에 주고 게다가 빚마저 얻을 필요가 있을까? 그곳에 가면 1000루블 갖고도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바움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나그네가 떠난 다음 자기도 떠날 채비를 했다.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길을 떠났다. 바움은 가는 도중에 읍에 들러 나그네가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여러 가지 선물을 사고 술도 샀다. 그리고 500베르스타쯤 갔다. 일주일쯤 걸려 그는 바시키르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며 사는 땅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장사꾼이 말한 대로였다. 그들은 냇물을 끼고 있는 초원에서 양털로 된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 사람들은 밭도 갈지 않았고 빵을 먹는 일도 없었다.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텐트 뒤에는 망아지들이 메어져 있었으며 하루에 한두 번씩 어미말이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에 젖을 짜서 삭혀 술을 만들었다.
여자들은 그것을 휘저 치즈를 만들고 남자들은 우유로 만든 술과 차를 마시거나 양고기를 먹으면서 피리를 불 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고 쾌활했으며 여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 사람들은 까막눈이어서 러시아 말도 할 줄 몰랐지만 무척 친절했다. 빠움을 보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텐트에서 우르르 몰려 나와 그를 애워쌌다. 빠움은 땅을 사러 왔다고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 말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며 빠움을 얼싸안으며 제일 훌륭한 텐트 안으로 안내했다. 그러더니 양탄자 위에 기틀방석을 놓고 자리를 권하면서 자기들도 이 주위에 둘러앉아 차와 우유술과 양고기 요리를 대접했다. 바움은 마차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꺼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들은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러시아 말로 무엇인가를 소곤소곤 거리더니 통역을 시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습에 따라 선물에 대한 답례로 손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움이 말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좁은 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긴 땅이 많을 뿐 아니라 매우 기름집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땅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움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들은 기분 좋은 듯 뭐라고 소리치며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조용해지더니 모두들 바움을 바라보았다. 통역이 말을 전했다.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느 땅이든지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이러쿵저러쿵 다투기 시작했다. 바움이 왜 다투냐고 물어보자 통역이 대답했다. 땅에 대한 문제라면 마을 어른이신 이장 어른께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사람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 털 모자를 쓴 사나이가 나타났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역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이장 어른이십니다. 바움은 얼른 일어나 제일 좋은 옷 한 벌과 5파운드짜리 차를 꺼내 들었다. 이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제일 윗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곧 이장에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며 잠자코 있으라는 신용을 하더니 바움에게 러시아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원하는 대로 가지세요.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깐요. 바움은 생각했다.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야 좋담? 어쨌든 땅을 확실히 계약해둘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움이 말했다.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땅이 많지만 나는 조금밖에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 땅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분명히 해두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번 재어서 내 땅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깐요. 당신들은 좋은 분들이니까 나에게 주시겠지만 당신네 후손들이 도로 빼앗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여기에 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판 후에 땅 문서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은 그의 말뜻을 다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요. 우리에겐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같이 업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땅값은 얼마로 할까요? 바움이 물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땅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치에 1,000루블입니다. 바움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루치란 대체 어떻게 재는 건가요? 그게 몇 데샤티나나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잴 줄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로 팔고 있지요? 말하자면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그런 만큼을 하루치로 하여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땅값이 1,000루블이랍니다. 바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 꽤 많은 땅이 되겠는데요? 이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다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하루 안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은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같이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곳을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삽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장소에 표시를 내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구덩이를 파서 풀을 꽂아 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구덩이와 구덩이 사이를 쟁기질해서 연결할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돌아온 땅은 모두 당신 소유가 됩니다. 바움은 뛸 듯이 기뻤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우유로 만든 술도 마시고 양고기도 먹고 거기다 차까지 마시면서 밤이 어석하도록 즐겼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바움에게 깃털 이불을 덮고 자게 해주고 자기들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다. 그들은 내일 새벽에 모여서 해 뜨기 전에 출발 장소로 가기로 약속했다. 바움은 깃털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통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땅 생각만 했다. 어떻게든지 땅을 크게 차지해야지. 하루 종일 걸으면서 50베르스타 정도는 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해가 긴 때니까 50베르스타면 노비가 얼마나 될까? 그 중에 나쁜 땅은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좋은 데만 골라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황소도 2마리가 끌 수 있는 쟁기를 사고 하인도 2사람쯤 써야지. 그리고 50데샤티나만 밭을 만들고 나머지는
가축을 치는 목장으로 만들자. 바움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는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이런 것을 보았다. 자기가 바로 지금 자고 있는 그 텐트 속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웃는가 보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갔다. 나가보니 바로 그 바시키르 이장이 텐트 앞에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뒹굴어대며 웃고 있었다. 바움은 겉으로 가서 무엇이 그렇게 웃어우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세히 보니 바시키르 이장이 아니라 바움에게 땅 이야기를 하여 이리로 오게 한 그 상인이었다. 그래서 다가가 당신은 언제 이곳에 왔소? 하고 물으려 하자 어느새 그는 상인이 아니라 전에 볼가강 저편에서 왔던 농부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바움이 다시 보니 그것은 농부가 아니고 뿔과 발톱이 길게 자란 악마였다. 악마는 앉아서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셔츠와 바지를 입은 어떤 사나이가 맨발로 누워 있었다. 바움은 그가 누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사나이는 죽어 있었으며 죽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바움은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좀처럼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정신을 차렸다. 뭐야, 꿈이 아닌가? 바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린 문 쪽을 보니 뿌옇게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사람들을 깨워야지. 떠날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한 바움은 마차에서 자고 있는 머슴을 깨워 마차에게 말을 매게 한 다음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시간이 됐습니다. 초원으로 나가 땅을 재야지요. 바시키르 사람들이 일어나 모여들었다. 잠시 후에 이장도 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다시 우유로 만든 술을 마시며 바움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그는 기다리려 하지 않고 서두르며 말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떠납시다. 더 늦기 전에. 바시키르 사람들은 준비를 마친 후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바홈은 삽을 가지고 하인과 같이 마차를 탄 후 떠났다. 초원에 도착하니 날이 훤히 밝았다. 바스키르 말로 쉬안이라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말과 마차에서 내려 한데 모였다. 이장이 바움 곁으로 와서 한 손으로 광활한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이는 이 넓은 땅이 다 우리 것입니다. 마음대로 좋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바움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아득히 눈앞에 펼쳐진 땅은 온통 무성한 풀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처럼 거무스름한 것이 기름졌으며 좀 낮은 곳에는 잡초들이 가슴팍까지 우거져 있었다. 이장은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 위에 놓으며 말했다. 자,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바퀴 돌아오면 이 안의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움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집어넣고 윗옷을 벗은 다음 조끼 차림을 하고 허리끈을 단단히 메었다. 그리고 빵 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술병을 허리끈에 찼다. 그런 다음 장화를 단단히 신고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 쥐는 것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바홈은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어디로 가도 좋았다. 어디로 가도 좋은 땅이라면 해 뜨는 곳으로 가자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동쪽을 향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지. 서늘할 때 걷는 것이 한결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빠홈은 저쪽 하늘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무섭게 삽을 어깨에 메고 초원으로 떠났다. 빠홈은 보통 걸음으로 걸었다. 1베르스타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작은 웅덩이를 파고 조금이라도 눈에 잘 띄게 풀 몇 포기를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또 걸어갔다. 걷기 시작하자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얼마쯤 가서 또 구덩이를 팠다. 빠움은 되돌아보았다. 언덕이 햇볕을 받아 환히 바라다 보였으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마차와 쇠바퀴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바움은 이제 5베르스타쯤 걸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차츰 더워져서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걸어갔다. 다시 5베르스타쯤 갔다. 점점 더 더워졌다. 해를 쳐다보니 벌써 아침 먹을 시간이었다. 이제 하나가 끝났구나. 하루에 4구덩이를 파게 되어 있으니 아직 돌아가기는 이르겠지. 그러나 장화는 벗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한 바움은 앉아서 장화를 벗어 어깨끈에 메고 또 걷기 시작했다. 걷기가 한결 편했다.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하자.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버리고 가기가 아까운걸. 가면 갈수록 땅이 좋으니. 바움은 계속 곧바로 걸어갔다. 되돌아보니 언덕은 아득하게 멀어졌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가물가물 보였으며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쪽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젠 구부러지자. 땀을 흘렸더니 목이 타는군. 바움은 이런 생각이 들자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구덩이를 좀 더 크게 판 다음 풀을 놓았다. 그러고는 허리에서 물통을 걸러 물을 잔뜩 마신 다음 왼쪽으로 급히 구부러졌다. 그럴수록 풀의 키는 더 커져서 몹시 더웠다. 바움은 몹시 피곤했다. 해를 쳐다보니 바로 점심때였다. 자, 좀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바움은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앉았다. 그러나 빵과 물을 마셨을 뿐 눕지는 않았다. 누우면 잠이 들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다. 빵을 먹어 힘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더위가 점점 심해지자 졸음이 몰려왔다. 그래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1시간을 참으면 일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바홈은 작은 구덩이를 파고 다시 왼쪽으로 구부러지려고 했다. 그러다가 보니 근처에 물기가 촉촉한 분지가 있었다. 그냥 버리고 가기에 아까운 땅이었다. 이곳은 아마도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움은 다시 곧바로 걸어갔다. 분지를 차지하자 그놈의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모퉁이를 만든 다음 돌아섰다. 바움은 언덕위를 돌아보았다. 더위로 뿌연 공기 속에서 주변이 어령거렸고 그 사이로 언덕 위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두 쪽은 이렇게 길게 잡았으니 이쪽은 좀 짧게 잡아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 바움은 세 번째 모퉁이를 돌아 걸음을 빨리 했다. 해를 보니 한나절이 훨씬 넘었는데 세 번째 편에는 2베르스타 정도밖에 걷지 못했다. 출발 지점까지는 아직 15베르스타가 남아있었다. 땅 모양이 삐뚤어져서 이젠 곧바로 가야겠다. 더 이상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 땅은 이만하면 충분해.
바움은 얼른 구덩이를 파고 곧바로 언덕으로 향했다. 바움은 언덕을 향해 곧바로 걸었다. 몹시 힘이 들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데다 맨발이 찢기고 긁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좀 쉬고 싶었으나 걸을 수가 없었다. 해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는 기다려 주지 않고 사정없이 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아, 욕심이 너무 지나쳤구나. 이젠 다 틀렸어.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바움은 정신없이 달렸다. 셔츠와 바지는 땀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가슴은 대장간에 풀무처럼 벌떡거렸고 심장은 망치질하듯 뛰고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다. 바움은 기분은 좋지 않았다. 이러다가 죽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무서워졌다. 죽음은 무서웠으나 멈출 수도 없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움은 달리고 또 달렸다. 출발점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러대는 날카로운 함성이었다. 그 소리에 그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바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으나 해는 이미 지평선 쪽으로 기울어 핏빛처럼 빨간 쟁반처럼 변해갔다. 이제 곧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다. 출발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움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을 흔들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을 보았다. 땅 위에 놓인 여우가죽 모자 속에 돈도 보였다. 그리고 땅 위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는 이장도 보았다. 바움은 어젯밤에 꿈 생각이 났다. 땅을 많이 얻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실까? 아, 내 자신을 내가 망쳤구나. 아무래도 출발점까지 닿지 못할 것 같아. 바움은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이미 땅에 닿았으며 한쪽 끝이 가라앉아 밑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 바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넘어지려는 것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 마침내 언덕마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다. 서쪽을 돌아보니 해는 이미 땅 밑으로 묻혀버렸다. 바움은 아 하고 소리쳤다. 나의 노력도 헛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걸음을 멈추려는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떠들어댔다. 그때 바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덕 밑에서 보면 해가 진 것으로 보이지만 언덕 위에서 보면 해가 아직 다 지진 않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 위로 달려 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도 밝았다. 바움은 올라가기가 무섭게 모자를 보았다. 이장이 모자 앞에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바움은 꿈 생각을 하고 아 하고 소리쳤다. 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쓰러지면서도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 쥐었다.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땅이 이장이 소리쳤다. 바움의 하인이 달려가서 주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그의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죽어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바움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하인은 삽을 들고 바움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확하게 치수를 쟀다. 3아르신, 1아르신은 약 70cm이었다. 하인은 그곳에 바움을 묻었다. 약 2m가량의 넓이가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